네, 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 씨가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게 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들,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흉기를 미리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외에 그 전날의 행적이 계획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범행 전날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합니다. 네. 휴대전화를 통해서 향후 수사 결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이 미리 철저하게 계획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숨기려고 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본인의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네. 둔기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 본체, 하드를 부순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컴퓨터를 부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인터넷 포탈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에 검색한 이력은 포탈 서비스 측의 내역이 남게 되거든요. 경찰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그 전에 이미 살해 방법,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든가 사람의 급소 이런 것들을 검색한 이력들이 확인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은 처음부터 본인이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 사람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라는 계획하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됐고 그 과정에서 범행 전날은 혹시라도 모를 증거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씨가 범행 전에 신림역 가기 전에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을 또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방문한 이유가 혹시 본인 진술은 지금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려고 했다. 이런 게 본인 진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조 씨 경우에 사실은 진술이 좀 오락가락해요. 처음에 그 펜타닐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저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지금 뭐 계획적인 범행인 걸로 그 하나씩 그 드러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그 범행 동기나 이 진술 내용을 믿을 수는 없지만 네.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갔는데 마지막에 할머니 좀 보려고 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또 화를 냈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씨가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왜 했을까? 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을까? 경찰은 지금 조 씨의 열등감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봤다. 열등감에 또래 남성을 표적 삼아 분노 표출한 걸로 추정된다. 저런 워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판단은 열등감 때문에 이런 분노들이 드디어 결국 표출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분노 범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 3명 모두 다 20, 30대의 건장한 남성들인 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최초 진술에는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는데, 즉 본인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부족한 어떤 결여된 어떤 결핍 의식을 남들에게 공격성으로 투여를 하고 남도 같이 불행해지고 같이 죽자라는 심정을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인은 뭐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 자기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비하 의식을 남에게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범행 동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이런 감정으로 타인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살인 행위를 수차례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네. 본인이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회피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술서도 이제 스스로 작성을 해놓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계획한 범죄이긴 하지만 지금 조사 과정에서 신경의 변화라든가 오락가락, 횡설 수설하는 여전히 그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경찰에서는 심리 검사라든가 이 사이코패스를 예정대로 계속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자학하면서 그 공격성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징이 무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상당히 관심이 없는 유형인데 과잉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좀 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손재 변호사님, 사이코패스는 아닐 수도 있다는 뭐 이렇게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사이코패스의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사회성인 어떤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죄의식이 결여돼 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높은 수치가 있었을 때 타인과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고 본인의 잘못을 남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는 소년범 송치가 14번 되었던 과거에 이제 소년 비행이 굉장히 극심했던 사건이고 성인이 이루어서도 보험 사기라든가 특수상의 폭력성이 있는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들을 해온 상황이 있거든요. 네.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학습이 돼서 처음에 폭력적인 범죄가 살인까지 강도가 높아지면서 학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된다고 하는데 아마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여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